반갑습니다. 끝장의 노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 2급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제가 풀이를 하느냐 하면은 우선 문제를 바로 풀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있죠?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책에 있는 이론 부분에 잠깐 가서 말씀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 위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보기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요건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암기하시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 여기서 키워드는 외부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외부 이해관계자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회계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회계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무회계도 있어요. 세부회계. 세무회계는 국세청에다가 하는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하는 거는 관리회계입니다. 하지만 앞에다가 이제 원가라는 말을 생략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라고도 하고 그냥 관리회계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실 원가회계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관리회계도 따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분류가 가능한데 어쨌든 키워드는 외부이고요. 이게 3번 보기가 만약에 내부 이해관계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재무회계를 설명하는 게 아닌 게 되죠. 이렇게 오답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내부라는 말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이거 문제는 쉬웠죠. 문제는 4번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거는 아실 거고 방금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3번 보기와 관련된 거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최대한 다 다루어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일정 시점이라는 말, 그 다음에 재무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산, 부채, 자본 요 말 자체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재무상태와 같은 말입니다.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또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유동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동성은 큰 혹은 높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전회 1급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지금 문제의 난이도는 그냥 전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문제도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여기 유동자산 맞고요. 정상적인 여러분 유동은요 1년 이내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키워드겠지만 여기 나오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주기, 정상주기 내라고 할게요. 요거까지 해서 이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구분을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보기를 잘 보시면 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동입니다. 그럼 왜라고 돼 있으면 비유동이겠죠. 그 안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출 채권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이라 되어 있는데 일단 유형자산 자체는 비유동자산 소속이죠. 요거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무상태표를 T 계정으로 그린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하고 자산 또 세부적으로 카테고리 만들고 그런 거를 제가 암기 한번 시켜드렸었죠. 네, 그거 혹시 지금 암기 안 되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암기하십시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요 영업활동이란 말도 나왔고 유형자산이란 말도 나왔는데 어쨌든 영업활동이란 말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저 말 자체가 유형자산의 정의 안에 포함이 되는 말이죠. 유형자산의 정의가 3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추가로 또 확장시켜 드릴게요. 유형자산에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업 목적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초과 하여 보유해야 되고 형체가 있는 이어야 합니다. 여기 유형자산의 기본적인 정의였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변동이 되는 게 형체 부분 보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데 형체가 없는으로 바뀌면 바로 무형자산이 또 되고요. 그렇게 한번 또 제가 계속 확장을 좀 시켜드릴게요. 4번 보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말 잘 있고요. 현금화된다, 실현된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나왔고요. 그러면 큰이 답이 돼야 되겠죠. 이걸 오답으로 만든 거 아까 확인하셨고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한다. 네, 총액주의입니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총액주의가 맞다. 무조건 맞습니다. 반대말은 순액주의입니다.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순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틀렸다. 그걸로 오답으로 만든다. 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좀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손익의 그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 총손익이 뭐냐? 우리 손익계산서 암기하셨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보통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뜨면 손실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은 매출 총손익이라고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매출 손익이 나왔는데 틀린 말은 생략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완전 틀린 말도 안 되는 소리.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리고 4번 보기도 봅시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계주의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T 계정 하나 그려가면서 건물이 있다 하면서 최초에 건물을 1억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된 게 이거 계속 리마인드가 되셔야 되겠죠. 1000만 원이다. 그러므로 이 건물의 현재 장부가액은 9천만 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액으로 표시한댔지. 만약에 상계하여 혹은 순액으로 표시하면 상계랑 순액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건물 9천입니다 라고 적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이게 이제 상계주의거든요. 상계주의는 아닙니다. 총액주의가 맞는 말이죠. 자, 이제 그 재무회계 앞쪽 부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수준을 보시다시피 전산회계 1급과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3번 보기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 내용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외에 속하는 이라는 말이 되면 네, 답은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라는 말이 있냐 없냐로 어쨌든 요 3번 보기는 여러분께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가 있으면 가능, 왜라는 말 없고 그냥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은 애초에 매출 총손익 구분 표시를 생략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36페이지입니다. 당좌자산 챕터고요. 당좌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갑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 내에 별도 표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 되어 있죠. 요거는 뭐 조금 간단한 문제네요. 계정 과목들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급, 단기, 매출채권 요거는 다 당좌 자산이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요건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는 문제. 두 번째 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요즘 하나씩 찾아보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 장기라는 말이 있네요. 장기라는 말 자체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다 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요거 당좌예금, 요거는 이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4번 보기 같이 단기 매매 증권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또 들어갈 수 있나 라는 게 궁금하시겠죠. 우선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좌 자산 소속은 맞죠. 자, 근데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좀 더 범위가 좁혀지겠죠. 범위가 좁혀져서 단기 매매 증권이더라도 만약에 3개월 이내, 기억나시나요? 언제부터?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당좌 자산 안에 있는, 또 어디에 들어간,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요. 당좌 자산 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문제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기본적으로는 당좌 자산이다 정도로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했죠. 그렇죠? 단기니까, 1년 이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거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얘는 1년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내가 팔려고 샀다라고 하면 뭔데?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럴 때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카테고리 안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해볼게요. 3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우선 키워드부터 잡아볼게요. 보통예금, 타임 발행수표, 취득으로부터 3개월. 키워드 다 나왔죠? 취득으로부터 3개월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어쨌든 얘네들은 전부 다 맞고, 당좌 차월 얘는 아니다. 여러분, 당좌 차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채죠. 얘는 기말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부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처럼 원하는 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4번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 지금 감 잡으셨나요? 2, 3, 4번 총 3문제가 이렇게 3문제씩이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이슈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4번은 틀린 것은 어쨌든 뭐 찾으라고 하네요.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 발행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당좌예금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일이 2018년 12월 31일인 지금 결산일이 일단 나왔고요. 2018년 말 나왔고 인 기업이 그 다음에 2018년 9월 30일 취득 보이시죠? 취득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지금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인 지금 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9월 30일 그 다음에 결산일 그리고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 3월 31일 만기 날짜, 취득 날짜 여기 있고 만기 날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런 상품은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판별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11, 12네.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딱 결산 시점. 요때가 바로 3개월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때 처분했대요. 처분할 예정이래요. 그럼 요거는 과연 이 상품은 과연 여기서 말하는 현금 및 현금 자산이 되느냐인데 아닌 거 아시겠죠?
아닙니다. 답은 3번. 3개월 넘었잖아요. 네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좋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부분을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에서 대손상각비를 물어보고요. 손익계산서에 계상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기말에 계상하는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따로 구체적으로 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손익계산서의 정의가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 기간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산 때만 추가 계상하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하실 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따져가 보셔야 됩니다.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50만원 있다고 하고요. 7월 15일에는 매출채권 횟수 불능이 된 대손 처리액이 70만원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좀 잘 봐가면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충당금 주머니에 50만원이 남아있었고 실제 대손 난 게 70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분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냐. 먼저 매출채권 없앱니다. 매출채권 금액은 총 70만원. 지금 7월 15일 분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당금에서 50만원 뺐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있는 50만원 다 뺐었다. 근데 요것만으로 지금 70만원 충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가져와서 쓴다. 요거는 1급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대손 충당금만 1시간 동안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요 분계가 지나가면은 여러분 충당금이 얼마가 남습니까? 보시다시피 충당금 다 날라갔죠.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리고 9월 30일 날 이런 말 하죠.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됐던 대손 매출채권이 다시 현금 회수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요 분계 잘 보세요. 차변에 현금 100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기억나세요? 환입이라는 계정을 쓰셔야죠. 그래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분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말 이야기죠. 기말이 됐고 매출채권이 현재 1억 원 있는 상태다. 충당금은 2%로 한다. 자, 그러면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바로 200만원의 대손 충당금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쓰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죠. 대손 처리됐던 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았으니까 이렇게 대손 충당금 주머니를 다시 채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기말입니다. 요거 두 개는 이제 기말 이야기니까요. 기말에 매출채권이 1억 원 있는데 2%로 하겠다. 그럼 곱하기 2%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내 주머니, 대손 충당금 주머니를 200만원으로 채우고 싶어 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주머니에 100만원이 있는 상태이고, 그럼 요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려면 얼마를 추가해야 됩니까? 100만원의 대손 충당금이 더 추가가 되면 된다. 분계 바로 해볼까요? 그럼 그 추가되는 분계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원 더 추가해주세요. 100만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됐나요? 이제 결론을 지어볼게요. 문제에서 아까 말했던 게 뭐냐, 손익계산서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대손 상각비를 찾았죠. 그러면은 요 복에 있는 것들이 다 1월 1일부터 기초부터 기말까지 사건들이잖아요. 요걸 보면서 대손 상각비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총 발생한 금액들을 보시면 대손 상각비가 20만원, 밑에 100만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진짜 끝판 문제죠. 대손 충당금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묻는 문제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의 재고자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까지 전세 이급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요거 다 문제 한 문제 풀어봅시다. 1번부터 갑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제를 하나씩 뭐 풀어봅시다.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이어서 시작하죠.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의 부대 원가 같은 말이죠. 가산한다. 맞습니다. 더하는 거죠. 우리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여기 키워드죠.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의 경우에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이 된다. 네, 이거는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재고자산 그림이 이렇게 T계정을 이용해서 기초, 기말, 재고자산 그림은요 상품 기준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 했을 때처럼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재고자산 할 때는 이제 상품 기준으로 매입, 그 다음에 매출 원가잖아요.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뭐냐?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본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들어온 게 밑에 있는 얘 매입이잖아요. 얘가 먼저 팔렸고 그러면은 먼저 들어온 게 마지막에 팔린다 혹은 기말로 간다거든요. 다시 후입선출법은 뭡니까?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는 건 기초예요.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차변이 차 나가겠죠. 자, 그럼 후입선출법은 밑에 있는 걸 먼저 팔았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에 남는 거는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하는 말,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 얘네들이 최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말은 뭐냐? 최근이란 말이 틀린 거죠. 최근에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가, 과거의 원가가 기말 상품을, 기말 재고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라는 말로 바뀌면 기말은 최근입니다가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선적 진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판매자냐 매입자냐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요거는 운송 중인 거를 물어보겠죠. 운송 중인 걸 물어볼 것이고, 우선 그림을 다 안 그리고 제가 선적 진도 조건만 한번 그림으로 잠깐 나타내 볼게요. 선적지, 도착지 이렇게 있었고, 물, 배 이쪽으로 갑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여기다 기준점을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판매한이라고 했으니까 판매자, 판매자는요 선적하기 전까지 판매자 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운송 중 요 부분에 있을 때 누구 거냐 이거 말인데, 이때는 이제 구매자 거죠. 구매자. 보기 다시 읽어볼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자, 운송 중인 거는 판매자 재고가 아니다. 맞죠? 맞습니다. 누구 거다 그러면 구매자 거다. 구매자의 재고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다가 추가로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개별법,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 요거까지, 소매제고법까지 기억하세요. 요거는 이제 유통업에서 쓴다. 요 방법을, 원가 결정 방법은 우리 그때 외웠잖아요. 원가 결정 방법 외웠었고,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도 있었죠. 추가로 수량 결정 방법도 기억해 하셔야죠. 자, 수량 결정 방법에는 첫 번째 계속기록법, 나온 김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오랜만이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지막으로 혼합법, 실무에서는 뭐 혼합법을 주로 쓰겠죠. 두 개 다 섞여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혹은 단가라고도 하죠. 요거 같은 말로 단가라는 말도 있죠. 단가 결정 방법이나 수량 결정 방법, 이거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암기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이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원가를 인식한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런 거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여기 원칙. 원가는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이 될 때, 인식될 때 원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법칙이거든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인식될 때 매출원가도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발생한 평가 손실은,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냐면 P가 감소한다 이거잖아요. P가 감소하는 거를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였냐면 얘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P의 감소는 매출원가에 가산. 그래서 지금 어디 여기까지는 맞는데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까지도 맞네요. 맞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가 틀렸어요.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매출원가. 그래서 이거 분계로 치면 두 개의 계정이 나와요. 보세요. 먼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정이 나오고요. 대변에 여기서는 그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 데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면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적혀요. 그럼 지금 계정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했던 애예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얘가 뭐냐면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재고자산이 뭐 예를 들어 상품이 있겠죠. 그럼 상품 금액이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있다 하면 요 밑에 붙는다고요. 여기다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뭐 만원 이런 식으로 적히고, 그러면 이건 장부가액이 얼마다? 9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의하실 점은 지금 요 재무상태표에는요, 제가 요 대변 요 계정만 가져왔어요. 요 계정만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요. 얘는 어딨냐라고 물으면 안 되는 게, 얘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쪽에 이 부분이 분계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잠깐 올라가 볼게요. 요게 있거든요. 재고자산 추가정리 해가지고 기말 재고자산의 P, 단가가 떨어지면 저가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 또 썼던 이유는 단가 떨어질 때만, 하락할 때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격보다, 요것도 이제 여기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P의 가격이 쭉 떨어졌다.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시 분계를 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올랐다. 시장 가격이 요만큼 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회복한 부분에 대한 분계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분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가법의 특징이죠. 떨어진 거, 그리고 회복된 것까지만. 그까지만 이제 분계하라. 그리고 단가가 원래 내가 샀던 것보다 더 오를 때는 분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이제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 가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분계도 보시다시피 얘가 자산의 차감적,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원가 계정이죠. 그러니까 계정. 그리고 회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취소를 시키시면 되고, 환입 보이시죠? 얘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로 잡았으면 얘는 이제 논리적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지금 많이 갔습니다. 지금 제가 좀 끝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세 2급이니까 논리상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논리상 매출 원가였으니까 그럼 얘가 환입이 되면 논리상 매출 원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대손상각비 환입할 때, 대손 충당금 환입할 때 걔는 어디 계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따지려면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걔네들 대손상각비가 판관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환입도 판관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 자 그럼 그 이외에 기타에 속하는 게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이런 거 있었죠. 그거는 상각비도 기타의 대손상각비였죠. 걔네들의 특징은 영업외 비용이었죠.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환입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반대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논리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전세 2급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는 거 끝까지 다 가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평가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수량 감소까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량 감소까지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감모가 있다. 이게 정상 감모가 있고 비정상 감모가 있는데, 정상 감모는 수량 감소가 원가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비정상 감모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성이 없을 경우에 비정상 감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정상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리고 비정상일 때는 이제 이런 분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영업외 비용이다. 900번대죠. 얘는 900번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예시로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가치가 수량은 그대로 있다. 근데 이제 진부와 가치 하락, 값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장기 채화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이 되려면 도난 분실 증발 파손, 이거는 아예 개수가 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네, 답은 2번이었고요. 이제 3번, 4번 보기도 봅시다.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 지금 수량 이야기 하죠. 네, 발생하는 감모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감모 이야기 하고 있고요. 매출원가 가산이죠. 네, 그리고 밑에는 바로 비정상 감모 나왔고요. 영업의 비용이죠. 네, 아까 그거 보신 거 동시에 지금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된 거 찾아봅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다. 일괄 구입 이야기고요. 그리고 총 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상품을 사더라도 성격이 상이한이라는 말은 뭐 펜도 내가 팔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계산기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근데 이걸 세트로 산 거죠. 이 두 개를 세트로 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각각의 가격을 우리가 매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매기냐? 총 매입가가 일단 나오겠죠. 세트로 샀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공정가치라는 건 이제 시장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를 비율을 해가지고 배분해서 뭐 계산한다는데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최초에 물건을 사올 때 사온 가격이 취득원가고요. 그게 장부에 상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가가 만약에 시장 가격이 그런데 내가 사온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하라.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요 말이 일단 키워드고요. 재고자산의 키워드. 생산 과정에 있는 요것도 키워드고, 그 다음에 원재료 요거를 말합니다. 소모품은 재고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그냥 형태가 소모품과 같은 형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요거 세 개가 중요하죠. 요 세 개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거 한번 복습 겸 적어보자면, 상품, 제품, 계정 과목 있고, 생산 과정은 뭐였죠?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는 원재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 2, 3번은 우선 다 맞습니다.
이제 4번이 틀린 건데 볼게요.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수탁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탁자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위탁 판매잖아요. 위탁 판매.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다. 지금 수준이 전산회계 1급을 그렇게 안 벗어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위탁자. 조심하시고 수탁자에게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적성품이고, 그럼 내가 이제 수탁자한테 주었을 때 판 걸로 보느냐 나는? 아니죠. 아직 수탁자가 판매 안 했으니까 수탁자가 팔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나의 재고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탁자의 재고다. 4번 보기 올바르게 고치면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4번이었고요. 이제 4번 문제. 재고자산의 원가의 흐름에 대한 가정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 찾아봅시다. 우선 개별법, 평균법, 이동평균법이네요. 후입선출, 선입선출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 여기서는요, 원가 흐름 요건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에 적히는 게 정확하게 일치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 흐름과 맞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이 바뀔 때마다 단가를 새로 평균 내는 방법으로서 실지 재고자산, 여기 보세요. 어디가 틀린 거냐면 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실지 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이 말이 이제 틀렸거든요. 이거 이따가 또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4번의 답은 2번인데 요건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후입선출법은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된다. 요거는 뭐 우리 그때 그렸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가나다 순으로 적으시고 기말 제가 먼저 적으랬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역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물가 하락 이야기 하고 있죠. 하락.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 내용을 좀 다 적어 볼게요. 매출 원가는 기말과 항상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들, 여러 가지 이익들, 그리고 법인세, 세금들, 법인세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방향인데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간다. 이게 물가 상승시거든요. 여러분 전산 세무 이급 하실 때는 요 그림 다 외우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물가 하락 시까지도 전세 2급에서 나오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응용하셔야죠. 요거 다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빨간색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익이 어떻게 과대 계상된다. 후입손실법이 이익이, 자, 후입손실법이고요. 이익은 요 부분이네요. 과대 계상 맞죠? 네. 얘가 제일 크다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 대응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먼저 그림을 하나, 상품 그림을 하나 그리고 기초, 그 다음에 매입, 그리고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입니다. 우선 보실 거는 뭐냐, 선입선출법의 특징부터 가자는 거예요. 기초에 있던 게 먼저 팔려나간다. 그 다음 들어온 게 팔린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 들어온 건 다 기말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보자면, 보세요.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왜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맞아졌는가 볼게요. 지금 매출 원가로 처리되는 거 보세요. 예전의 원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의 원가가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최근에 수익 비용 대응을 할 때 보니까 비용은 얘잖아요. 비용이 최근의 원가를 반영 못 해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걸 쓰는 거죠. 반대로 봤을 때는 후입선출법은 밑에 있는 것들이 먼저 팔려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최근의 원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익 비용 대응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 원가를 반영하는가,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올라가서 방법 보면서 할게요. 우리 책에 보시면 요거 다 있네요. 네, 보시면서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내용이 있긴 있는데 요거 이따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먼저 요거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재고자산을 보시면은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동평균, 총평균법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총.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속기록법은 장부에다 계속 기록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제로 내가 가서 재본다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은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장부에다가 평균을 내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기록법과 연관이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그냥 한 번만 낸다고 했잖아요. 뭐 월말에 한 번 낸다, 혹은 기말에 한 번 낸다. 그럼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실질재고조사를 한번 하고,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한 번만 빵!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도로 따지면 이제 계속기록법에 따른 이동평균법, 이게 좀 더 계산을 계속 자주 해줘야 되겠지만, 맞죠? 총평균법은 실사 한번 할 때 그냥 한번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정 헷갈리시면 요거 보세요. 계속기록법 기억, 실질재고조사법 시옷, 이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동도 이응 치읓, 요것도 가나다 순이죠. 그러니까 왼쪽 거끼리 붙고 오른쪽 끼리 붙이면 돼요. 일단 기억은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딱딱 배열하시고 이렇게 붙이시라고요. 그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전세 2급 정도의 수준에서 볼 거는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선 개별법,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 여기서 이제 원가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장부를 뜻해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적히는 게 실물, 실제와 거의 일치한다는데 개별법은 완벽히 일치. 그냥 일치죠. 자, 그 다음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장부에 적히는 것과 실물에 이게 대체로 일치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이거는 판매자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자.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것도 팔 때 먼저 들어온 거 앞에 빼놔.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가져가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흘러가는 거랑 우리 장부에다가도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적는 거랑 일치가 대체로 된다. 네,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말 재고액이 현행 가치, 시가, 이거 현재 가치를 말해요. 제일 최근의 가치를 나타낸다. 아까 선입선출법 기억나시죠? 최근의 원가는 자, 기초, 매입, 매출 원가, 기말. 보세요. 아까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이렇게 갖다 있죠. 그럼 최근에 들어온 애들은 어디로? 기말로 가죠. 그러니까 최근 가치는 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최근의 가치는, 그쵸? 그러니까 기말이 현행 가치를 잘 나타냅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후입선출법, 기말 재고는 현행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말 후입선출법은 얘가 먼저 팔리고 최근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가격들이 이제 기말로 들어오다 보니,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행 가치 기말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원가 얼마냐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는 게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뭐 수익 비용을 대응하니 많이 했던 그런 논리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평균법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계속, 총, 실지 보시다시피 이동이 총보다 가나다 순으로 빠르고 계속이 실지보다 가나다 순으로 빠르네요.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또 계속 풀어봅시다.
네, 4번 문제는 답이 그래서 2번이고요.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뭐를 설명하느냐 찾아보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요것만 가지고 찾아볼까요? 아까 위에 그림. 물가 상승이니까 파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제일 작은 거는 후입선출법이네요. 그러면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요 그림만 아시면 다 풀 수 있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기말 재고는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요거가 볼게요. 후입 선출은 요 밑에 현시가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거의 기초 시가가 기말로 들어오니까 맞는 말이죠. 디플레이션 시에는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뭐냐? 물가 하락이거든요. 물가가 하락되는 게 디플레이션. 반대는 뭘까요? 인플레이션. 인플레 하잖아요. 네, 그게 좀 물가 상승되는 거를 말하고, 물가 하락 때는 보시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요거 보시면 돼요. 빨간색 보세요. 물가가 하락된다 그러면은 후입선출법의 이익이 제일 높아지죠. 그러니까 경영실적, 요건 이익이거든요. 우리 후입선출법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할 때는 일부러 후입선출법 쓰자,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 자, 6번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기말 상품은 기초 상품보다 증가한다. 요거는 요 그림을 이야기하는 그냥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이니까 위에 하살표 파란 색깔만 보시면 되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럼 옳지 않은 게 뭐냐? 파란 걸로 볼게요.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 작다. 매출원가는 제일 작네요. 맞습니다. 기말은 선입선출법이 흡입선출법보다 크다. 이것도 맞고요. 네, 이건 위에 이제 알아서 참고하세요.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이 흡입선출법보다 크다. 네, 지금 물가 상승 가정이니까 맞고요. 기말은 선입선출법이 이거보다 작다. 아니죠. 기말이 제일 큽니다. 답은 4번이 틀렸다. 요 관련된 문제가 지금 좀 개수가 많은 거 보이시죠? 요거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전세 2급 하시는 분들.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우선 저가법은 피해 가격이 하락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가 회복하는 것까지, 상승까지는 아니랬죠. 아까 못 뚫고 간댔어요. 회복까지만 이야기하는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계속 가볼게요. 재고자산이 손상이 나가지고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는 매 회계 기간 말에 추정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 같은 거는 보통 기말에 하니까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거 나왔네요. 아까 환입,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부분이 평가 손실이죠. 그리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요만큼만 회복이 되는 거죠. 요 회복되는 부분을 환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떨어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로 잡고요. 그거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복하면은 이제 매출원가에서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해라. 이게 이제 상품도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면 상품별로 따로 하라. 혹은 상품 제품 따로 있으면 걔네들 따로 평가를 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중요한 말은 이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으면은 통합도 가능하다. 회계는 약간 유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거나 하면 합치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좀 특수 관리해야 돼 하는 애들은 아예 따로 빼서 계정 과목 처리하기도 하고, 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보기 지금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문장들을 좀 낯익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도 원재료에 대해서 적합법을 한다. 7번의 문제 답이 4번인데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가가 원가보다 떨어져야 적합법을 쓴다 했잖아요. 높을 때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안 해요. 재고자산은 떨어질 때만, 그리고 회복할 때만이잖아요. 그죠? 시가가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높을 때 한다? 아닙니다. 떨어질 때만 한다. 다음은 4번. 자, 이제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변동사항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 분실, 도난, 파손, 요거가 이제 수량 감소, 감모이고요. 이번에 가치 하락 부분 보시면, 요 부분이 바로 평가 손실이죠. 요건 뭐 예시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적합법을 쓴다.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요건 뭡니까? 평가 손실이잖아요. P가 하락했을 경우. 근데 아닌 것은 찾으라죠. 뭐 한번 볼까요? 키워드 최화, 그 다음에 진부화. 3번은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원가 하락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 요 이야기가 틀린 말이에요. 재고자산은 이미 다 내가 뭐 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거가 기말에 가격이 하락하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제조할 때 완성이라는 말은 제조한다는 말이고 판매한다는 말 판다는 뜻인데 아예 그냥 논점이 다르다는 거죠. 답은 3번. 그리고 4번은 판매 가치가 하락했다. 요거는 이제 시세가 하락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고자산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 전산세무임금 이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되겠습니다.